다음 발표해 줄 주자는 최용준 교수님입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근무하고 계시고요. 최용준 교수님은 서울대를 나오셨고 서울대에서 펠로우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관 지금 전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죠. 그래서 역학조사관을 바로 예방접종관리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있고 상당히 많은 논문도 쓰신 분입니다. 오늘 기꺼이 이제 저희 소아감염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대한암병원 소아과에서 일하는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는 3년째 접어든 시점인데요. 소아과 의사 관점에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특히 역학과 대응 측면에서 정리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전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는 처음 발견되었던 왼쪽 사진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보는 오른쪽 위에 칼라 현미경 사진까지 나름의 역사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처음 발견됐었고요. 하지만 2000년대까지 약 40년 가까이 새로운 발견은 거의 없었던, 어떻게 보면 연구가 상대적으로 덜 되었던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도 주로 소아과 감염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를 해왔던, 그러니까 소아에서는 흔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주목을 비교적 덜 받았던 그런 호흡기 바이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바이러스의 특징 중에서는 소아과 의사 관점에서는 두 가지가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대단히 효율적으로 복제하는 RNA 바이러스고 변이가 매우 잘 일어나기 때문에 매번 다른 전파력과 동력, 비룰런스를 보이고 있고, 이런 점들은 임상이나 공중보건 대응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시기에 따른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아는 생리적으로 바이러스 단백질이 결합해서 인체에 들어오는 ACE2 수용체가 소아 하기도에는 적게 발현되어 있기 때문에 폐렴과 같은 심한 감염이 덜 일어난다는 설명은 실제 역학이나 임상 데이터와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ARS-CoV-2 바이러스 관점에서 봤을 때 소아는 과연 어떤 호스트일지를 생각을 해보면, 소아는 성인에 비해서 면역계의 발달이 덜 되었기 때문에 성인에서 보는 것 같은 하이퍼 인플레메이션이 적다는 설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증도가 적다라는 논리적 연결이 가능하고요. 또 한편 성인에 비해서 지역사회 바이러스 감염이 자주 있기 때문에 교차 면역이 잘 되는 것 같다는 그런 가설이 있고요. 그리고 ACE2 수용체나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기타 설명 이론들이 있고, 각각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한편 소아과 임상의로서 저희가 궁금했던 것은 아이들이 과연 코로나19에 얼마나 잘 걸리는지, 걸리면 얼마나 아픈지, 또는 걸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퍼뜨리는지, 감염의 감수성이나 중증도, 전파력 같은 지표들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지난 2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그리고 4개의 변이주 시기를 거치면서 감수성이나 전파력은 커지고 있고요. 중증 감염의 확률은 낮아졌지만 분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중증 감염의 사례나 사망의 사례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2022년 3월 지금 소아에서의 코로나19와 관련한 역학적 이슈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보다 작년 델타에 의한 유행이나 작년 11월 기점으로 오미크론 유행을 훨씬 더 먼저 그리고 빨리 크게 맞았던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를 보면 이미 지난달까지 모든 인구를 통틀어서 소아에서 연령 특이 발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까지 성인에 비해서 매우 적었던 소아에서의 발생률이 성인 접종을 시작했던 작년 중반부터 소아에서 더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특히 12에서 17세 청소년 접종을 시작했던 작년 말 이후부터는 초등학생 나이 5에서 11세에서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산출했던 소아에서의 질병 부담 지표를 보시면 나라마다 산출 방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미크론이 들어오고 나서는 중증도는 낮고 사망도 적지만 발생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중증 감염이나 사망 사례가 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인 분모가 커지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홍역이나 백일해와 같은 그런 부담을 주는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아에서 임상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소아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무증상이거나 아주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변이주 바이러스에 따른 임상적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모든 변이주를 한꺼번에 소아 연령에서 비교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각각을 비교해 본 결과들을 따로따로 나열을 해보면 알파 변이에서의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요. 델타 변이에서는 여러 임상 증상들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오미크론과 델타를 비교를 했을 때 응급실 방문 위험도나 입원 위험, 중환자실 입원 위험도와 같은 모든 지표에서 오미크론이 훨씬 더 마일드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최근에 소아 코로나 확진자 외래 진료센터를 열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은 코르 형태의 그런 임상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크룹이라고 하는 것은 소아에서 흔히 나타나는 후두염인데요. 왼쪽 그림은 미국에서 한 어린이병원 응급실의 크룹 환자 수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오미크론으로 바뀌면서 발생했던 크룹의 대부분 환자들이 최근에 몰려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점이고, 크룹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소아에서 임상 증상이긴 하지만 그냥 가볍게 넘기긴 어렵다는 점에서 최근에 임상 현장에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5에서 11세 소아 백신 접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소아 중 과연 어떤 아이들이 중증 위험의 위험이 높을지를 보시면 위험도 기준으로는 작은 아이들, 그리고 만성질환 중에 폐질환, 비만, 당뇨와 같은 내분비질환, 그리고 심장질환을 앓는 아이들에서의 중증 감염이나 사망의 위험이 2배 내지는 3배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최근 저희 학술단체나 정부에서도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고위험군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2년 정도 관찰되었던 중증 소아 코로나 환자들에 대해서 보시면 대부분이 비만이나 천식, 그리고 신경질환 같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아마 이후에 6개월 정도 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좀 더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학회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그리고 앞서 정재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MIS-C,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매우 드물지만 중증의 소아 코로나19에 의한 합병증은 이미 15건 이상 국내에서도 확정 사례가 확인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더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는 서구권에서 주로 보고되고 있는 롱 코비드에 대해서는 주로 청소년 연령에서 코로나19 감염 후에 위압감이나 피로와 같은 전신 증상이 몇 달 동안 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연구도 앞으로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아 코로나19와 관련된 역학이나 임상적 변화를 맞아서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비교적 제한된 자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치하는 점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아 연령에서의 발생률이 어느 연령에 비해서 가장 높다는 점이고 지역이나 시기, 유행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면역이 미성숙한 소아의 중심으로 토착화되었던 것이 그동안 지난 40년간 나타났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학교 폐쇄나 교내 감염병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아마 큰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과학적 분석이나 현실을 반영했던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신종 감염병이 나타나면 여러 변이를 거쳐서 결국에는 전파력이 굉장히 높고 중증도가 낮은 지금의 오미크론과 같은 그 모습의 우세종이 남는다는 기존의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는 소아에서의 예방 접종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 정책적으로 과연 있는지,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접종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소아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을 해주는지 등등과 같은 윤리적인 판단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예측되는 변화와 전망을 담을 수 있는 좋은 연구 질문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활용하는 전략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 발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